컴퍼니의 클라우드 클리닉 AWS 테크 에반젤리스트인 윤석찬님과 함께합니다. AWS 클라우드 클리닉,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AWS 히어로로 선정되신 데브옵스 아티스트 송주영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주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WS 히어로로 또 선정되신 주영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잠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그 BNX라는 회사에서 그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BNX는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이제 IT 회사입니다. AWS 위에서 자동화하고 이제 AWS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네. BNX라는 회사 조금 생소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위버스라고 하는 앱이 있고, 위버스 샵 이런 것도 있고, 여기 BTS가 있더라고요. 이게 BNX가 BTS랑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 BNX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소속이다 보니까 BTS에 관계된 이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플랫폼 서비스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위버스가 있고 이제 위버스 샵이 있습니다. 이제 위버스는 이 아티스트들이랑 이제 함께하는 오피셜 SNS 플랫폼이고요. 위버스 샵 같은 경우는 이제 MD 상품 같은 걸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커머스 플랫폼입니다. 아티스트들을 위한 일종의 홈페이지 이런 걸 구축해 주시는 거군요. 오피셜 팬클럽 같은 거를 구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같다기보다는 약간 소통 플랫폼? 전 세계 서비스를 하다 보면 엄청나게 큰 트래픽을 받았겠네요. 예. 저희는 이제 총 현재 이제 네 분의 아티스트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BTS,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여자친구, 세븐틴 이렇게 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아티스트 분들이 이제 글이나 댓글 같은 거를 달아주시면 팬분들이 그거를 보고 엄청 이제 접속을 시도하세요. 분당 이제 많게는 뭐 한 3, 400만 콜까지 뭐 올 때가 있고요.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제 모든 엔지니어들이. 네. 주영님, 제가 컨테이너 히로로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주영님 컨테이너 히로 되신 지 얼마 되셨죠? 제가 2019년 11월에 선정됐으니까요. 한 3, 4개월 됐습니다. 그때 소식 듣고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뭐 영광이었고, 이제 AWS를 2012년도부터 사용했는데, 뭔가 이 오랫동안 사용한 거에 대한 보람도 엄청 느끼고 있었고, 엄청 뭐 영광이었죠. 되게 진짜 막 방방 뛰었습니다. 좋아서. 네. 주영님 이력을 보니까 BNX 있으시기 전에는 엄청 큰 회사에서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삼성전자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일을 하시다가 이직을 하셨는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라는 회사도 전 굉장히 즐겁게 일을 했었었는데요. 굉장히 큰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약간 급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은 것도 있었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정말 큰 엔터프라이즈에서 일을 한번 해봤으니까 엔터프라이즈가 될 수 있는 그런 만들어가는 이바지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었는데 좋은 기회가 닿아가지고 지금 이제 BNX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컨테이너 히로 되신 거 축하드리고 AWS 커뮤니티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AWS 데브옵스 그룹 또 만드셔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던데요. 네. 이제 요거는 이제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발표 같은 거는 사실 2017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었어요. 엔터프라이즈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저는 AWS를 많이 사용했었고, 뭐 한 달에 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정도로 큰 규모의 글로벌 규모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용 방법들을 좀 저만 알고 있기가 좀 그래서 한두 번씩 공유한 자리를 가졌었죠. 반응이 좋은 적도 막 많아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식적으로 그룹을 만들어 보자. 제가 하고 싶은 발표를 막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마음 맞는 분들이랑 이제 같이 해가지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네요. 주영님 하시고 싶은 얘기는 진짜 많았을 텐데 아무래도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이렇게 외부에 발표를 뭐 잘하게 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해주기는 어려우니까
아마 이런 그룹을 통해서 활동을 하시나 봐요. 이렇게 특별히 권장하지도 않고 특별히 막지도 않는 약간 그런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엔터프라이즈가 약간 그런 건 잘 안 하니까 좀 그런 거를 좀 해보고 싶었고요. 특별한 아키텍처나 이제 굉장히 글로벌 스탠다드로 일하는 문화 같은 거를 좀 공유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네. 자, AWS와의 첫 만남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지금 근무하시는 동안에 AWS 처음 만나게 되신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클라우드 기반으로 개발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전에 데이터 센터 기반으로 개발을 해보신 건가요? 저는 완전히 이제 모든 일의 시작을 클라우드부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혀 경험이 없고요. 저는 일을 2012년도부터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고 나서 한 4, 5개월 이후에 바로 AWS를 접하게 됐었어요. 와, 2012년부터요? 네네네. 국내에서는 이제 굉장히 빠르게 접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인력이 뭐 작은 팀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제가 신입사원이었던 제가 이제 그 AWS를 네가 한번 맡아봐 하고 나서 그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하셨던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서비스가 보니까 녹스, 뭐 커넥트, 어카운트 이런 게 있던데 잠깐 하셨던 서비스들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는 이제 세 가지 서비스 플랫폼을 했었었는데요. 삼성 녹스는 이제 삼성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이제 시큐리티 관련된 플랫폼인데 이제 이걸로 처음으로 이제 서버라는 걸 처음 시작을 했었었고요. 이때 뭐 굉장히 AWS의 기본기를 다지는 제 프로젝트가 됐었었죠. 뭐 이것저것 서비스도 많이 사용해보고 이것저것 뭐 시도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굉장히 B2B 서비스에서도 뭐 어쨌든 모든 게 다 글로벌 서비스니까 상당히 이제 그래도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였었고 뭐 이제 저의 기반 서버 기술에 대한 기반을 이제 닦아준 서비스였죠.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에 별도의 공간을 뭐 이렇게 생성해 준다거나 뭐 그런 관련된 이제 시큐리티 플랫폼입니다. 보니까 기아 자동차, 그랩, 프루덴셜 생명 이런 데도 쓰고 있네요. 네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다른 이제 회사에다가 판매하는 이제 B2B 서비스예요. 네. 네. 그리고 또 같이 또 서비스를 해보신 게 삼성 커넥트.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 띵스라고 알려진 서비스더라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 서비스는 IoT 기반 서비스인가 보죠? 네, 이제 삼성전자의 프로토콜과 그 수많은 이제 디바이스들을 이제 하나로 이제 관리하는 이제 플랫폼인데요. 정말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크고 굉장히 힘들었고 굉장히 재미있게 했었던 프로젝트죠, 진짜. 네. 또 삼성 녹스나 커넥트 컨테이너 기반으로 이제 구축을 하셔가지고 이게 2017년도 서울 서밋 때 발표를 하셨었더라고요. 컨테이너 기반을 어떻게 구축했는지 잠깐 뭐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삼성록스를 할 당시에는 이제 뭐 ECS 같은 서비스나 뭐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 굉장히 뭔가 퍼져 있을 때가 아니었었어요. 제가 이제 다커 같은 거를 관심이 있어서 그리고 워낙 팀도 많고 개발팀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별도의 환경을 개개인한테 이제 제공을 하려고 컨테이너 플랫폼을 처음으로 이용을 했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ECS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ECS를 통해서 이제 컨테이너를 개개인한테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고 그 경험을 기반 삼아서 이제 IoT에서는 ECS랑 ECR 가지고 활용하기도 했었었죠. 네. 사실상 삼성전자에서 컨테이너 기반의 아키텍처를 처음 한번 시도해봤던 그런 사례가 되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메인 서비스는 이제 컨테이너랑 안 어울렸었던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IoT 플랫폼 자체가 한 200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마이크로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는 이제 컨테이너고, 어떤 건 이제 EC2고, 뭐 어떤 건 람다고, 뭐 랭귀지도 뭐 엄청 다양하고 굉장히 복잡한 서비스인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컨테이너로 구축했었던 거죠. 네.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This is my architecture라고 그 아키텍처를 소개해주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스트리밍물이 있었거든요. 이걸 찍으셨더라고요. 네, 네. 한국에 찍진 않고 미국에서 찍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셨어요? 아마존 AWS 분들께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리인벤트 티켓 함께 하면서 이렇게 친히 초대를 해주셨어가지고요. 너무나 기분 좋게
갔었었고, 당시 경험을 생각해보면, 막 진짜 촬영팀도 따로 있고, 심지어 막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림도 막 따로 그리시는 분도 계시고, 저 뒤에 있는 그림 다 전문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다 그려주신 다음에, 이 보니까 이제 5분짜리 영상인데 한번 들어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아마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 텐데 오로라랑 뭐 카산드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한 그 아키텍처가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대용량 아키텍처를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랑, 그리고 이제 인터리전 관련해서 어떻게 통신을 했었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삼성 커넥트나 삼성 뭐 스마트 띵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를 합치니까 리전 간의 서비스들이 80개가 넘는 서비스들 또 40개가 넘는 서비스들이 각각 어카운트에 있고 각각의 어카운트에 있는 서비스들이 서로 이제 통신하려면 VPC로 연결이 되도록 했나 보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터리전 VPC 피어링이 나왔는데요. 당시에는 인터리전 VPC 피어링이 없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HA 프록시 통해서 다 구축하는 사례까지 발표를 했었던 거죠. 아, 네. 굉장히 많은 그 요구사항이 있었나 봐요. 특히 삼성전자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가 아마 지금은 이제 리전 간 그 VPC 피어링이 쉽게 이제 기능상으로 제공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아서 아무래도 좋은 고객 피드백을 해주셨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좋은 VPC 피어링 기능이 나와서 그것까지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다 끝나고 이직을 했네요. 아, 그렇군요. 그 마지막에 했던 서비스가 대략 삼성에서 삼성 어카운트라고 하는 서비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삼성 그 갤럭시 서비스 들어가다 보면 삼성 계정 만들고 들어가는데 여기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쓰고 있는 진짜 간문 같은 서비스잖아요. 네네. 가장 중앙에 있는 서비스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서비스이죠. 굉장히 큰 도전 같은 게 있었나요? 마지막에 이제 서비스를 하다 보면. 이제 삼성 어카운트는 이제 당시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같이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AWS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작업이 있었고요. 심지어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오라클을 쓰고 있었던 부분을 이제 AWS 오로라 포스트그리스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작업도 있었고, 오, 굉장히 큰 작업이었었죠. 그래서 2019년 서울 서밋에 이제 발표를 이제 당시 그룹장님이 하셨었는데 22주 동안 정말 빅 챌린지였습니다. 빅 챌린지 정말로. 네, 오라클에서 사실 오픈소스 DB로 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 그걸 또 클라우드로 옮기는 게 아무래도 이제 개인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전 세계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다 이제 사실상 제일 마지막 클라우드로 옮기는 그런 서비스였겠네요. 데이터 센터의 캐퍼시티가 계속 차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예상대로라면 뭐 7, 8개월 후에는 데이터 센터의 캐파가 끝나버려서 데이터 센터는 스케일링 같은 게 안 되니까 굉장히 단기간에 빨리 했었어야 되는 과제였었고, 제가 시작할 당시 때가 회원 수가 8억 8천만 명이었거든요. 오, 그래서 지금은 아마 10억 명 아마 넘을 거예요. 그거를 점검 없이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했었어야 하는 도전이었었고, 이제 당시 멤버들끼리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면서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전 세계 뭐 수십억 명의 사용자들을 케어한다는 게 진짜 대단한 일인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네이버, 카카오 아무리 서비스 많이 해도 수천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수십억 명을 하는 서비스를 한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BTS 서비스를 만드실 만하네요. 이런 경험들이 다 지금의 도움이 다 됐었죠. 지금 여러분은 차은희의 클라우드 클리닉을 듣고 계십니다. 뭐 AWS 첫 만남에 대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삼성전자에서 하셨던 많은 경험들 이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래도 이제 AWS에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있잖아요. 170개가 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가장 히로들이 좋아하는 서비스는 뭘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혹시 좋아하는 서비스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AWS를 아무래도 일찍 시작한 만큼 사실 AWS에서 가장 좋아하는 서비스를 얘기하면은 처음 시작에 같이 했었던 서비스를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EC2라든가 S3라든가 뭐 LB,
그리고 RDS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가 솔직히 가장 애정은 가지만 그렇죠. 조금 질문을 바꿔서 요즘 가장 놀랬었던 서비스, 출시했었던 것 중에서 그냥 놀라웠던 서비스들 이런 것들은 몇 가지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이제 하나 소개해 주시죠. 첫 번째는 이제 AWS의 미디어 시리즈이고요. AWS 미디어 서비스라면은 이제 뭐 미디어 커넥트, 미디어 스토어, 뭐 미디어 시리즈라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저희가 현재 BNX 이 미디어 서비스를 쓰고 있어요. 미디어 컨버터로 이제 영상들을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서빙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엔지니어 분이 튜토리얼만 조금만 따라가 보면 금방 이제 서비스를 일주일 안에 구축 서빙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엄청 놀랐었고요. 굉장히 잘 된다는 거. 지금 많을 때는 분당 테라바이트 이상을 미디어 영상을 이제 서빙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되게 무리 없이 되게 잘 된다는 거. 아, 이런 거를 보고 이 AWS 미디어 서비스가 정말 지금도 확장 중이고 굉장히 되게 잘 되는구나. 이런 거에 되게 놀랐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서비스를 할 당시. 네, 미디어 서비스도 사실 이런 게 있는지 모르시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미디어 뭐 인코딩부터 해서 라이브 서비스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서비스인데 이게 AWS 엘리멘탈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만든 서비스라서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한 네. 가지 보니까 비용 관련해서도 좋아하시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네. AWS에 이번에 나온 세이빙 플랜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모델인 거죠. 클라우드를 쓰시다 보면 이 비용과는 이제 무조건 맞닿을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이제 비용에서는 엄청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어떻게 줄여야 할까인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었는데 과거에는 이런 비용 줄이는 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해결을 했었어야 됐었어요. 리저브드 인스턴스를 예로 들면 과거에는 리전에도 종속적이었고 심지어 리전 말고 이 어베일리비티 존에도 종속적이었었거든요. 그 구매한다는 게. 그리고 EC2 인스턴스 타입에도 종속적이었고 이런 걸 오토메이션 해가지고 막 컨버티터블 하고 막 이렇게 막 만드는 것들을 굉장히 이제 머리 아프게 이제 막 계산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막 했었었는데 사실 그런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이죠. 이제 세이빙 플랜을 쓰면은 뭐 이런 고민들이 다 사라집니다. 네, 이 그리고 세이빙 플랜 자체가 기존에 이제 말씀하신 예약 구매 인스턴스를 잘게 잘게 세분화했던 것들을 그냥 뭉텅거려가지고 한 방에 이렇게 네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니까 아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오버 차징 되는 것들을 걱정 많이 해서 리저브드 인스턴스를 이렇게 세밀하게 운영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세이빙 플랜을 쓰게 되면 좀 쉽죠. 더 놀라웠던 건 옛날에는 이제 EC2 인스턴스만 항상 해당이었는데 이제 세이빙 플랜에 이제 컴퓨터 세이빙 플랜이 있어요. 요거는 그 ECS의 파게이트, EKS의 파게이트도 적용 가능하고 심지어 람다까지 됩니다. 아, 네. AWS가 이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도 좀 보이는 것 같았었고, 람다와 이제 파게이트를 추가했다는 게, 그리고 그런 것도 할인시켜준다는 게 굉장히 이제 매력적이었죠. 저희도 그래서 엄청 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제 네. RI를 쓰고 있었던 것들도 전부 다 세이빙 플랜으로 전부 다 이관할 계획에 있고요, 실제로도.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세이빙 플랜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쉽게 하면서도 또 비용도 이렇게 낮춰주고 인스턴스당 시간 단위 비용만 딱 정해놓으면 그냥 알아서 착착착 이렇게 비용 절감해준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소개해 주실 또 서비스 있으신가요? 다음 서비스는 제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코드빌드라는 서비스인데요. 그 AWS에서 이 데브옵스 툴에 관련된 이 서비스들이 코드 시리즈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코드 시리즈들을 사실 잘 쓰진 않았었거든요. 직접 구축하고 컨테이너를 올려서 쓰고 뭐 이런 형태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BNX에 이직하면서 처음으로 코드 빌드를 써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 꼽아봤습니다. 그 코드 빌드가 기존에 젠킨스 서버 쓰는 거하고 차이가 뭐 어떤 게 좀 다른가요? 일단 코드 빌드는 이 CI 관련된 서비스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거죠. 그냥 이제 특정 컨테이너를 올려서 특정 명령어를 수행하고 그거를 이제 코드로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단순한 서비스인데요. 예를 들면 상용 서비스 중에 트래비스나 서클 CI나 뭐 이런 데에 매칭되는 서비스인데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VPC에 완전 컴패터빌리티 한다는 거, 내가 원하는 VPC 안에다가 인스턴스를 올릴 수 있고, 시큐리티 그룹도 어태치할 수 있고, AWS 서비스랑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쓸 수 있죠. IAM도 할당할 수 있고, 이렇게 이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AWS 서비스랑 이제 가깝게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저는 젠킨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AWS에서 공식적으로 이 젠킨스 플러그인으로 코드빌드를 개발해요. 네. 젠킨스랑 이 코드빌드를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굉장히 동작이 잘 됩니다. 예쁘게. 설치하고 슬레이브를 따로 만들고 이 슬레이브에 대한 거를 뭐 쿠버네티스로 만들든 뭐 ECS를 붙이든 뭐 이런 식의 작업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간단하죠. 젠킨스 구축하고 코드빌드 플러그인 설치하고 코드빌드의 이름을 그냥 넣어주면 끝. 뭐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데브옵스에 최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코드빌드 서비스에 대해서 아주 체하는 그런 느낌이 탁 들어오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그 히로분들은 아마 AWS 쓰시는 꿀팁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뭐 회사에서 노하우 같은 건데 한 가지 정도는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나는 이런 꿀팁을 갖고 있다. 조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사실 모든 걸 공개하고 싶습니다. 정말 모든 걸 다 공개하고 싶은데 이게 또 공유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코드도 막 수정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해서 시간만 된다면 나중에 꼭 그런 계획을 데브옵스 AWS KRUG를 통해서 꼭 공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꼭 하나만 얘기한다면 제가 외부에서 발표할 때나 뭐 어느 자리에서도 꼭 얘기한 게 한 가지 있거든요. 이제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를 저는 항상 꼭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이뮤터블이라면 불변 인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OS가 부팅한다거나 이제 어쨌든 이 OS를 부팅 시작부터 서비스가 디플로이먼트 될 때까지 이제 모든 부분을 다 자동화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EC2를 예로 들면 EC2를 런칭하면 서비스가 디플로이 하기까지 모든 거를 이제 다 그 과정을 다 자동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에 관련된 이제 툴들, 어떤 이제 뭔가 플랫폼들 그런 것들도 다 이뮤터블 형태로 다 구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이제 뭐 특정 유저가 특정 변경 사항이 들어가면 그게 특정 변경 사항이 이제 코드 빌드 같은 거를 통해서 AMI를 만든다거나 AMI 대신에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든다거나 그렇게 돼서 디플로이하고 뭐 그런 결과들을 리포팅하는 구조가 되는데요. 이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가 왜 중요하냐면 서비스가 한번 런칭하면 사실 그 서비스를 접속해서 뭔가 변경한다거나 그런 형태가 되도록이면 이제 없어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뒤에 내가 시점으로 다 원복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저는 꼭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네 번째 항상 이거를 강조하고 싶고 저는 이제 컨테이너도 쓰지만 이제 EC2도 쓰고 있는데 EC2도 다 이런 형태로 다 쓰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아마존 리눅스 2를 이제 가장 애용하고 있는데 아마존 리눅스 2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제 젠킨스를 통해서 패커와 앤서블을 이용해서 베이스 이미지를 만들고 다시 한번 패커와 앤서블을 이용해서 각 어플리케이션별로 이미지를 다 생성하고 그거를 통해서 다 EC2 오토스케일링 그룹으로 만드는 형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말로 서비스가 뜬 형태에서 뭔가 OS에 뭔가 이 패닉이 일어났다. 항상 이제 OS는 커널 패닉이 일어나거나 하드웨어의 디그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저희의 조치 방법은 그 인스턴스를 터미네이트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터미네이트 하게 되면 단순히 이제 그 EC2가 인스턴스 삭제되고 다시 EC2 인스턴스가 뜨면서 똑같은 상태로 뜨게 하는 거죠. 이런 개념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사실 컨테이너죠. 컨테이너가 이런 이미터블 형태를 가장 대표하는 기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는 EC2 인스턴스를 쓰는 것도 사실은 다 컨테이너처럼 다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란 기술도 이런 이뮤터블 사상 근본하에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이 이뮤터블을 꼭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서비스를 런칭할 때나 뭔가 툴을 만들 때도 이뮤터블을 꼭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시 코드를 다 공개할 수는 없죠. 나중에 이제 퍼블릭으로 다 꼭 공개하고 싶습니다. 이게 예시 코드인데요. 앵그라인더라고 이제 로드 테스팅 툴을 이제 많은 분들이 쓰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코드로 이제 테라폼 코드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앵그라인더를 보면은 앵그라인더의 웹 프론트엔드가 있고 앵그라인더의 에이전트가 있고 이런 구성 형태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앵그라인더에 이제 웹 프론트엔드를 띄우고 앵그라인더가 설치되는 부분을 다운로드 받고 이런 거를 다 앤서블 태스크로 다 정리하고 그리고 그 디스크의 마운팅 포인트를 AWS의 EFS를 마운팅하고 앵그라인더의 에이전트들을 오토스케일링 그룹으로 만들고 하게 되면 이제 오토스케일링의 런치 컴피레이션 만들고 오토스케일링 그룹 만들고 이런 형태로 만들게 되면 내가 언제든지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조정하게 되면 자동으로 어태치 됐다가 다 자동으로 다 삭제됐다가 이런 부분들을 다 자동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젠킨스도 쓰고 있고 뭐 넥서스 같은 것도 쓰고 있고 앵그라인더도 쓰고 있고 뭐 엘라스틱 서치도 쓰고 있고 뭐 다양한 이제 수많은 이제 플랫폼들을 쓰고 있죠. 오픈소스 관련된 툴들을 이런 것들 모든 툴들이 다 이런 이뮤터블 형태로 구축되어 있어서 설령 서비스가 문제가 생겨서 삭제를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서 이제 정확히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클라우드를 쓰는 거에서 자동화를 할 수 있다는 거, 그 코드로서 이제 자동화를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뮤터블 인프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얘기하신 그 EC2 이미지 같은 거 이제 손쉽게 빌드해 주려고 지난 그 리인벤트 때 EC2 빌더 서비스 새로 론칭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맞습니다. 그런 그 주영님의 이런 노력들을 또 조금 더 도와주기 위해서 아마 그 또 AWS도 그런 서비스 만들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서드 파티 솔루션을 썼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AWS도 그런 활용점이 있다는 걸 아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더 편해지고 더 비즈니스 모델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뭐, 제일 좋은 꿀팁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뮤트블, 사실 생각은 하고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안 되고, 사실 그냥 콘솔에서 그냥 손으로 만들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회사가 커지고, 또 인프라가 커지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뭐, 앵글라인드부터 해서 엘라스틱 서치, 굉장히 다양한 오픈소스의 그 플랫폼들을 운영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모든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이뮤트블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인프라가 굴러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만들었다고 해도 이제 다른 동료가 이제 코드를 본다거나 그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질문이 이제 발표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아무래도 컨테이너 히어로가 되시려면 컨테이너 관련한 발표도 많이 하시고 또 본인이 생각하시기 그래도 야, 이건 좀 준비 좀 많이 했어. 그래서 내가 꼭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 소개하고 싶은 그런 발표 있으시면 한 가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발표는 이제 2019년에 했었던 발표인데요. 이제 지난 발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데브옵스 코리아라는 모임에서 발표를 한 거였었는데 이제 주제가 이제 부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부채, 기술 부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목이 이제 1년 부채부터 10년짜리 부채였는데 제가 최근에 해왔었던 일들이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삼성에서도 이제 마이그레이션 일들을 어카운트에서 관련돼서 했었고 이제 BNX에서 와서도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들을 이제 뉴 아키텍처로 하는 마이그레이션 작업도 했었었고 그런데 이런 부채가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그러려면 기본에 되게 충실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언급했었던 이뮤터블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 부채가 쌓이지 않고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어쨌든 제가 최대한 언급하고 싶은 것들은 최대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이 시큐리티를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AWS를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AWS를 쓰면 시큐리티가 약간 약화된다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AWS 서비스를
잘 쓰면 시큐리티 관련된 솔루션들도 굉장히 잘 쓰면 굉장히 안전한 플랫폼을 자동화하면서 구축할 수 있다가 사실 맞거든요. 이제 보안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빠르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자동화하고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40분에 다 제가 왕창 넣어놨습니다. 네. 그 보니까 제목에 보면 데브옵스 아트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첫 화면에 데브옵스 아티스트라고 제가 송정님 소개해드렸는데 아마 이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 생각을 드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데브옵스 아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밀고 있는 단어인데요. 저는 이제 일을 하는 게 일단 관점은 그거였었어요. 음악 뮤지션 분들이라든가 이제 아키텍트, 건축 아키텍트라든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제 예술가라는 칭호를 쓰고 있어요. 아티스트라는 칭호를. 네. 노래 가사들을 보면은 막 굉장히 자신들이 노력한 것들이나 뭐 그런 가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엔지니어들도 엄청 많이 고생을 하고 굉장히 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사상들을 만들어내고 데브옵스도 사실 그런 굉장히 철학 중에 이제 하나죠. 이런 것들이 이제는 굉장히 이제 고도화되고 이제 많은 것들이 쌓여서 엔지니어들도 이제 아티스트라는 칭호를 언제쯤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음, 이러한 생각에 제가 이제 붙이면서 하고 있고요. 사실 기술의 저는 이제 최종 목표는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이롭게 만들고 좀 더 시간을 많게 하게 만들고 뭐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룩하게 되면 나중에 언젠가는 엔지니어들도 아티스트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고 실제로 해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언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진짜 멋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네, 기술자가 아니라 아티스트. 진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소프트웨어 개발이지만 프로그래밍 코드로 할 수 있는 예술적인 개념들 이렇게 좀 나가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세상을 좀 더 재밌게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이롭게 만들고 또 예술로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차은희의 클라우드 클리닉을 듣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뭐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못 물어봤던 것 중에 이거는 꼭 물어봐 주세요. 받고 싶었는데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사실 물어봐주고 싶은 뭐 질문이 있는데요. 클라우드의 미래나 전망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데브옵스에 대한 미래와 전망 뭐 이게 있을 거고 세 번째가 컨테이너에 대한 미래의 전망 이거 세 가지예요. 이거 세 가지가 전부 어떻게 보면 한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이제 클라우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미래가 될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아직 가지신 분들이 이제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사실 클라우드는 이제 앞으로 갈 미래가 아니라 사실 이미 와 있는 현재인 거죠. 네. 이제 우리 앞에 이제 이미 다 와 있고 이미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위에서 어떻게 더 자라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될 때인 거죠. 사실 클라우드는 와 있다. 클라우드는 현재이다. 이런 얘기를 음, 꼭 했고요. 데브옵스도 사실 똑같습니다. 데브옵스 얘기를 하자면 데브옵스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성과 뭐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데브옵스는 현재에 와 있죠. 사실 데브옵스라는 걸 정의한다면 근데 어쨌든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일에 대한 자동화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측정하고 테스트하는 문화 뭐 이러한 문화 구축하는 게 이제 데브옵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데브옵스에 대한 미래를 보면 저는 이제 언젠가는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단순히 이런 테크 컴퍼니가 아니라 건축한 회사, 건설한 회사, 뭐 화학 회사, 뭐 이런 모든 회사에 존재할 직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석찬님의 이제 클라우드 클리닉 샵 1을 보시면 개발자가 일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에 언급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이제
이 일하는 사람들이 개발자처럼 자동화하고 뭔가 효율적으로 하고 이런 방식이 언젠가는 올 거라는 거죠. 사실 그거에 대한 중심이 이제 데브옵스가 와 있고 이제 같이 와 있는 게 이제 에자일 같은 게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데브옵스의 미래는 밝다. 음, 클라우드의 미래도 밝고 현재에 와 있고 데브옵스의 미래도 밝고 현재에 와 있죠. 네.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또 역시 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물론 가면 안 되는 사례가 있긴 하겠죠. 물론 그런 기술적으로 조금 힘든 상황이 있긴 하겠지만 사실 그거는 그냥 안 되는 사례일 뿐이지 현재에 다 와 있다는 거죠. 이미 이제 어마어마한 서비스라든가 어마어마한 사례들이 이미 현재에 다 와 있고 이미 이 컨테이너가 한 번 더 가상화되고 여러 많은 서비스들로 이루어져서 이미 더 와 있다는 거죠. 사실 AWS 코드 빌드도 사실 컨테이너 서비스거든요.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AWS 람다 같은 것도 사실 그 이면의 기술을 보자면 이제 컨테이너가 있고 사실 그 밑에는 이제 가상화 기술이 있을 거고 그 밑에는 당연히 하드웨어 기술이 있겠죠. 그런 형태로 이미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다 알고 가야 하는 기술이고 공부해야 하는 기술이고 이미 밝은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모든 미래라고 생각했었던 앞으로 가야 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방향성들이 사실은 현재에 다 와 있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우리 옆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미래라고 하는 것이 이미 십수년 전에 많은 엔지니어들이 트렌드라고, 현재 트렌드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하고 또 본인들이 그 구현을 하고 실제 응용을 해가지고 나왔던 사례 또는 성공 사례들이 사실 현재 트렌드라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그것들이 이미 와 있다. 그런 부분이고 아마 주영님도 2012년도에 뭐 불모지 같았던 한국의 클라우드 시장에서 삼성전자라는 좋은 서비스 회사를 만나가지고 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 전 세계 인프라를 구성하면서 그 많은 노력들이 지금 현재 이미 많은 분들이 와 있다고 그렇게 느끼도록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래서 정말 많은 시도, 많은 성공, 많은 실패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비즈니스에 좀 더 잘 이용해 볼까 하는 고민에 집중하는 게 좀 더 맞은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주영님 이제 컨테이너 히로로 선정도 되시고 또 AWS 사용자 모임에서 데브옵스 그룹 운영도 하시고 또 현재 BNX 또 글로벌 아티스트용 사이트 운영도 하시고 하면서 정보 진짜 많이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굉장히 정보 많이 공유해 주실 것 같아요. 보니까 BNX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테크 블로그도 갖고 있더라고요. 네. 좀 더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요즘 업무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제 개인적으로든 저희 회사 차원에서라도 이제 대한민국 이제 테크에 대한 이바지를 해야 된다는 건 이제 방향성이 다 맞아 있거든요. 열심히 저희 또 공유하고 그런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은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영님 같은 훌륭한 분이 또 BNX에 있으시니까 많은 분들이 또 BNX 회사에 지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BTS 좋아하시는 또 여성 개발자도 있으실 것 같고 또 남성 팬들도 있으실 것 같고 BNX 요즘 뭐 사람들 많이 채용하시나요? 저희 지금 채용을 전폭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고요. 테크니컬 직군은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이제 클라이언트 디벨로퍼 분들도 채용을 받고 있고, 서버 디벨로퍼도 채용을 받고 있고, 이제 데브옵스 엔지니어도 이제 채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K-팝 인기가 이제 어마어마해서 계속 엄청나게 성장 중에 있고요. 많은 좋은 분들이 같이 이제 와서 좋은 서비스를 같이 즐겁게 한번 개발을 해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영님한테 연락하면 되나요? 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네, 뭐 저희 BNX 채용 페이지가 뭐 링크드인을 통해서 지원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채용 플랫폼 이제 원티드 같은 곳을 통해서 지원을 하셔도 되고, 네,
항상 길은 어떻게든 이제 열려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긴 시간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컨테이너 히로이신 송종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는데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도 또 한 번 더 모셔서 또 업데이트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좋은 그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